자, 여러분,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투자 주체에 따라서 전략이 다릅니다. 근데 투자 주체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우리 엔젤 투자도 있고요. 또 창업 초반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투자 회사인 벤처 캐피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또 투자까지도 연결을 해드린 창업자분이 계세요. 공간에 대해서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선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는 단순하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요,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전략적인 투자자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무적 투자자는 금전적인, 어떻게 보면 금전을 투자하고 돈을 주고 차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인 금융회사를 의미해요. 우리가 많이 보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재무적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요청한 거는 자기들은 공간 사업을 하는 데고 거기에 대해서 IT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공간에 대해서 또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기존의 큰 가구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받기 원했어요. 그 결국은 이런 전략적 투자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전략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내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함으로써 무언가 더 내 사업에 확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받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FI들, 재무적 투자자는 이러한 성과를 가져가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우리 회사랑 함께 하면요, 지금 하시는 사업에 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전략적 투자자든지 아니면은 재무적 투자자든지 공이 이러한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예,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력이 있냐, 사업 동기는 무엇인가, 예, 또 직업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업을 했던 분이 그 사업과 유관한 다른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연쇄 창업이라고 부르는데, 또 연쇄 창업을 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테슬라, 예, 또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연쇄 창업자예요. 예, 예전에 엑스닷컴이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페이팔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것을 또 이베이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가 27살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회사가 테슬라, 그리고 창업한 데가 스페이스X.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NS를 너무 좋아하니까 트위터를 또 인수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X로 바꿨어요. X를 너무 좋아하네요. 그렇게 연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저는 대학생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유사하게 어떤 경험을 가져갈 수 있냐면은 우리가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특정 회사의 인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크게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도 좋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나는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열정도 중요하죠. 또 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한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판 관리도 해야 돼요. 창업하기 정말 힘들죠? 예. 근데 이게 꼭 창업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개인의 평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스타트업은요,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왜냐면 내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멤버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100명을 선발을 해요.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팀을 짜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잘 맞아, 아이디어가 맞아 하는 곳을 이렇게도 구성해보고 저렇게도 구성해보고 그런 다음에 창업을 하게끔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내 친구들 중에 반짝반짝하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자문을 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과 함께 나 혼자 내가 CEO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그 산업화가 막 됐을 때는 그분들이 혼자 막 했거든요. 모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트렌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C레벨, C레벨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CTO라든지 뭐 디자인이 너무 중요한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럼 디자인을 책임지는 CDO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모셔와야 되죠.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투자를 받는데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요소예요. 그래서 보통은 IR 자료를 볼 때 어떤 분들, 어떤 C레벨들이 있습니다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봤어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단독으로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면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사업이 아이디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죠. 근데 그 기술이 시장성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좋아요. 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저기 잘하고 있네. 나도 저 회사처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미 포화 상태인 산업이라든지 경쟁자가 너무 세다든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나 아니면 규제가 있는 산업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이거는 좀 풀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곳에 정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규제가 우리 쪽에선 풀으면 다른 부작용이 있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받지 못할 뿐더러 사업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좋다가 아니라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단계가 검토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언제 매출이 발생할 건지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원을 많이 모아야 돼요. 플랫폼이다라고 부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초기 단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투자를 받아서 버틴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속성상 여기는 투자금이 초기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단 우리는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사람만 많이 모였다, 회원만 많이 늘었다고 끝나면은 그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여러분이 계획 세울 때도 나는 과연 어디서 수익을 발생시킬 건지를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사업 아이디어랑 달라요. 이 산업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디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돈을 어디서 벌 건지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이 본 비즈니스에서 뭐 이 제품을 줄 때 거의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제품을 준대요.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그 무료 게임이에요. 예, 보통은 게임을 할 때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럼 몰렸을 때 광고를 돈을 벌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또 참여하는 이 제품을 가져가서 우리 거를 많이 보게 되시면요. 거기에서 부가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부가적인 어떤 공간에 오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광고를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광고가 나오죠? 광고 빨리 스킵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주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계획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모델이 나오면요, 그게 재무제표로 표현이 돼요. 예,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손익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잖아요. 예, 매출 얼마고 이익이 얼마야. 그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게 손익 계산서. 그리고 투자를 받고 얼마큼 자산을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돈이 오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가분들은 창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 활동들, 경영 활동을 지금 단계에서도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이 계획이 언제 실현이 됐다라는 걸 가정하고 미래의 재무제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요청을 투자자들은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계속 R&D라고 보통 부르는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많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기술은 좋아요. 정말 기술은 좋고 이거는 정말 세상을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실현하기까지는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투자 대비해서 실제 시장이 작아가지고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익은 안 낳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모델이 될 거예요. 이러한 회사에 투자가 되면은 나중에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러한 확실한 기술적 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 모델을 가져갈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판매 전략이죠. 판매 전략.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간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많으시죠?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영업은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판매 전략은 가격을 도대체 얼마나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창업을 했으면 영리, 보통 수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 판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이 제품을 쓸 건지, 어떤 고객이 쓸 건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 또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SNS를 보더라도 거기에 광고가 붙어서 우리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광고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타겟을 설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이 사업이 어떤 고객에게 어떤 타겟에게 가야 되는데 광고비는 썼는데 잘못 타겟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은 그 비즈니스의 가치가 이렇게 생길 건데요. 그 가치가 초기 단계에는, 물론 아이디어 단계에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실제로 고객들이 오고 회원수도 늘어나고 보통 거래를 일어나면은 그 거래 자체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일어남으로써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가는 이제 부가 효과도 있어요.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초기 단계에 붐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꾸준하다 보니까 다 알려지다 보니까 그럼 이게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이 가치를 평가하는 제가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타트업의 투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IR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의 팀원도 잘 설정해야 되고 기술적인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단어로 모인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를 미래를 그려줘야 돼요. 근데 그 미래를 그려주고 너무나 감동을 했다고 해서 투자를 받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들과의 대화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표현할 때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결국 가치를 숫자로 치환시켜야 됩니다. 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영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재무관리라고 하는 또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배우거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미리부터 알게 되시면은 보다 전문적인 경영자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은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이 투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를 벌어 드릴 겁니다. 이 벌어 드리는 거를 현금 흐름이라고 볼게요.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 활동 결과인 영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큼 창출될 것인지를 우리는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과치잖아요, 이거는. 예, 현금이 얼마큼 들어올 겁니다. 이건 결과치고요. 그러면은 매출이 얼마큼 발생했고 비용은 얼마 들어갔고 그 사이사이에 투자는 얼마큼 됐다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결과인 현금 흐름이 우리는 측정이 됐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건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벌어들일 건지를 봐야 돼요. 현재로 표현할 때는 이게 가치가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미래에 얼마를 번다라고 해도 현재로 봤을 때는 그 가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용어예요. 할인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인한다. 뭐 영어로 하면 디스카운트 하게 되는데요. 현금 흐름을 영어로 하면은 캐시플로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의 가치로 디스카운트 해볼게.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잖아. 위험하잖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 그러면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 할인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을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DCF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투자 심사역 분들이 DCF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뭐 하얘지죠. DCF요? CF?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예, 현금 흐름. 미래의 우리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건데 우리 사업이 제가 봐도 이 정도의 위험도는 있습니다. 그 위험도를 감안해 봤을 때 오늘의 가치로 디스카운트, 할인을 했을 때는 이 가치가 나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인율은요, 이 사업에 대한 평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통사업을 하는 쿠팡이 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하기 전에는 이 할인율을 아마존의 할인율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 아마존은 상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변동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할인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썼어요. 동종 업종의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죠. 쉽게 더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할인율이 클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니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예, 한마디로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요. 할인율이 크다고 보면 돼요. 금은 어떤가요? 금으로 대박 났잖아. 금으로 쪽박 찼잖아. 이런 경우 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금은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할인율도 적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 사업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여주는지가 할인율이 적어지고 그 할인율이 적어진다는 게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건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확실하게 이거를 창출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치가 커진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내년 대박 나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법적인 요인도 들어가요. 라고 하면은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높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설적인 투자자 한 분을 모실게요. 우리 지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워렌 버핏이고요.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라이스는 무언가를 페이하는 거야. 지불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프라이스대로 페이했어요. 그럼 이분이 얻기를 원하는 거는 밸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가치라는 거는 무언가를 얻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언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꼭 비단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가치, 제품의 가치,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게 해주는 분이 되시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강연장에서 했던 얘기는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이 가치라는 거를 얻어갈 때는 얼마나 많이 얻을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확실하게 얻어갈까? 그래서 이분은 가치 투자를 하는 분이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확실한 사업. 그래서 이분이 투자하는 회사 보면요. 정말 독점적인 회사에만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질레트, 면도기, 최근에는 애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전통적인 회사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은 이분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 우리 사업은 좀 혁신적이에요. 우리 사업은 전통 사업과는 좀 무관해요 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을 만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투자자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위험도를 우리는 낮출 이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보여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섰다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우리는 창출할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출이 얼마큼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대였어요. 우리는 매출을 요만큼 늘릴 거예요. 예전에는 매출 이렇게 늘어나는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가 됐고요. 그런 사업이 좋다라고 인지가 됐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이익을 내야 된다. 전통적으로 성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겨야 돼. 그러한 단계가 옵니다. 이익이 중요한 단계가 와요. 근데 이익이 중요하더라도 이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또 투자, 현금이 나가야 되고 또 매출과 이익은 생겨도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데 오래 걸리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항상 기업 활동과 이 현금 흐름과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는 투자에 대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면 투자가 필요한 단계가 오는데 그때는 재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주주로부터 또는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재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투자 활동을 해요. 설비 투자를 하게 되죠. 남는 자금은 좀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설비 투자를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업 활동을 하는데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고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판매하고선 그 돈을 회수해야 돼요. 아직 못 받은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재고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판매하고 돈을 회수하기까지가 중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가치를 보는 건데 그 가치를 볼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미래에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창출할 거냐 두 가지였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것을 키 밸류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우리 회사는요, 이게 키 밸류 드라이버예요. 예를 들면 저는 카페를 하고 싶어요. 카페 창업도 아주 중요한 창업이죠. 근데 같은 카페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에서 카페를 하는 것과 또는 카페의 원두를 가지고선 우리 커피를 유통하는 거, 또 대형 카페를 할 거냐 동네 카페를 할 거냐, 어떤 비즈니스 정말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를 하는 성공 요인은 어떤 걸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러한 요인들을 확장을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에피소드는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책 내용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케이크를 너무 잘 만들고 빵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빵집 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빵집을 했어요. 창업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제과점을 열고 나니까 너무 불행하더래요. 내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난 빵집을 열었는데 이 제과점을 열고 나니까 전통 제조업입니다. 게다가 고객 관리도 해야 돼요. 제조도 해야죠. 재고 관리도 해야죠. 사람도 채용해야 되죠. 고객한테 서비스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런 회계라든지 아니면 설비 계약,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 나한테 빵을 만들려고 너는 빵 잘 만드니까 빵집 하면 좋겠어 라는 그 친구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아이템, 어떤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업이라는 건 아이템, 내가 관심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야 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정교하게 가져갈까. 그게 바로 가치고 그 가치에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보시면 좋아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툴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이 비즈니스는 이 고객, 어떤 고객에게 타겟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객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의 세그먼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은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연령별로, 성별로도, 소득 수준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별로 교집합이 생길 거고요.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지를 보셔야 됩니다. 같은 카페라 하더라도요. 커피 내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냐에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는 밸류를, 가치를 어떤 걸 줄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치를 이 고객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줄 건지.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일리지 제도를 줄 수도 있고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매번 고객 게시판에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가져가면 어디서 돈을 벌지 수익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는 우리는 어떤 키 리소스, 핵심 자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SNS에 팔로워가 많은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비가 될 수도 있어요. 기계를 갖고 있어. 이런 것도 우리의 키 리소스, 핵심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자원을 얻기 위한 어떤 활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게 마케팅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설비 투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연구 개발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파트너랑 같이 할지도 우리는 모델에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부분은 맡길 거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할 거야. 우리가 공장을 다 설립할 필요는 없죠. 맡길 수도 있어요. OEM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원가 구조, 비용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돈을 쓸 겁니다. 마케팅비에 많이 쓸 겁니다. 제조는 저기 맡길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설비를 가져가니까 연구개발, 설비 투자에 돈을 많이 쓸 겁니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담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업 아이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까지 정교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투자자를 만날 때도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냐, 아니면은 금융적인 측면을 도움을 받는 재무적 투자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키워드는 가치, 기업의 가치고요. 그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 이 현금을 창출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이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 사업의 위험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